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차마 기사로 쓰지 못하는 의료계 뒷이야기를 구라로 풀어보는 방송 히포크라테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히포크라테스 의협회장 후보 특별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청년의사 편집국장 양광모고요. 송수영 기자를 대신해서 임시로 MC를 보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협회장 후보 특별 팟캐스트라서 평소 패널 구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패널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고정 패널이시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재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나는 의사다 신재원 의학전문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여자의사회 총무이사시자 대한의학회 홍보이사이신 김숙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분입니다. 전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홍보이사를 역임한 박광업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각 패널분들 정말 우리 6명의 후보자들을 인터뷰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요. 마지막 후보를 놔두고 소감 한 말씀씩 말씀해 주시죠. 신재영 기자님. 네. 고지가 저 앞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김숙희 선생님. 네. 제가 이렇게 체력이 강한 줄은 몰랐습니다. 박재현 교수님. 예, 이 마지막인 만큼 이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호 선생님. 저 또한 많은 경험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의협회장 후보자 특별 팟캐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6번째 마지막 방문 후보자십니다. 노한규 후보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패널분들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노한규 후보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우신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연세대학교 80학번으로 입학을 하셨습니다. 의과대학 대학원과 석사과정을 동대학에서 마치셨고요. 모교병원이신 세브란스 병원에서 흉부외과 수련을 마치신 흉부외과 전문의십니다. 같은 병원에서 전임의를 마치시고 1996년 아주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전임 강사로 발령받으셨고요. 조교수로 계시다가 사업가로 변하십니다. 전 에임메드 창업대표셨고요. 2003년도에는 주식회사 노바메디카 창업대표이사를 거치신 사업가시기도 합니다. 현재는 너무나 유명한 전국 의사총연합의 대표로 계십니다. 전의총의 대표로 계시고요. 노한규 후보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09년도부터 전국의사총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는 노한규입니다. 이번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에 갑작스럽게 도전을 하게 되었고 반드시 협회장이 되어서 그 새로운 의사협회를 만들므로써 2012년도부터 찾아오는 외부로부터 그 많은 여러 가지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단히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패널분들 한 분 한 분이 돌아가면서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보통 1개에서 2개의 질문을 하게 될 건데요. 질문 초기에는 인물 탐구 중심으로 질문을 드릴 것이고 후반부에는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질문을 주로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팟캐스트다 보니까 재미없는 질문과 답변은 일부 편집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먼저 양해를 드리고요. 또 청취자가 주로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이긴 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인터넷 아이튠즈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듣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이면 이해하기 쉽고 또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 기자님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이력이 굉장히 좀 특이하시잖아요. 네, 뭐 대학병원 교수로도 계셨고 또 사업도 제가 알기로 여러 번 뭐 여러 회사를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타 후보에 비해서 6분 후보가 나오셨는데 그 나오신 후보들에 비해서 자신만이 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경쟁력이 있다.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시라고 하니까 제일 장점으로 생각하시는 것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장 누가 해도 똑같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과연 한 사람이 바뀐다고 협회가 바뀔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리더가 세상을 바꾼 혹은 커다란 변혁을 이룬 그런 수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한의사협회는 안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기업을 생각을 해보면 일반 기업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사실은 리더 한 사람, 사장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간과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의사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리더십을 내세운 그 이면에는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는 계속 후퇴했다고 말을 하죠. 뒷걸음질을 해와서 지금 벼랑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유가 의사들이 가졌던 한계, 그것이 뭐냐면 전부 다 이 여러 가지 저희가 사회적 상황에서의 의료를 같이 바라봐야 되는데, 저희는 대다수 이제 의사들이 의료기관 안에서 내부적 시각으로만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좁은 시각이 우리들의 여러 가지 능력의 한계를 지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바깥에서 일을 했던 경험, 경영의 경험, 그리고 사회를 좀 더 많이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그 경험이 지금 전의사총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을 지금까지 이끌어오는데도 큰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이 의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숙희 선생님. 네, 그 다른 후보들이 보통 그 공식적인 의사단체, 뭐 구나 시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자신들의 그 경력을 쌓아온 데 비해서 그 노 후보께서는 갑자기 혜성처럼 닥터플라자라든지 전이퉁을 통해서 데뷔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의사단체에 데뷔를 하면서 입문하게 된 계기라든지 왜 꼭 내가 의협회장이 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했는데 사람들이 잘 믿질 않아요. 제가 의협회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의총이 의협의 주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적절한 답변이고, 저는 전의총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의사협회장의 자리에 지금 도전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2012년도에는 당장 4월부터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법안들이, 뭐 선택의원제를 비롯해서 법안들이 이제 저희의 여러 가지 지금 커다란 도전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고, 특히나 지금 정부는 내년도부터는 무조건 총액계약제를 하겠다라고 이미 지금 발표까지 하였는데, 지금이 위기의 시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해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면서 모두가 다 공감하는 것 한 가지가, 외치는 것 한 가지가 단결입니다. 의사들이 단결하지 않으면 절대 이겨낼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사회가 단결을 해서 작은 승리라도 거둬본 경험이 없느냐? 있지요. 저희는 지난 2011년도에 일반 회원들이 일치 단결해갖고 똘똘 뭉쳐서 몇 번의 작은 승리들을 거뒀습니다. 일례로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차트, 뭐 의사랑의 그 기습 인상안을 저희가 되돌렸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의사들이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들을 법안 발의 과정에서 철회를 시켰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예전에 한 번도 회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그것은 많은 회원들이, 전의사총연합의 회원들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전의총 말고는 뭉칠 수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승리의, 단합을 통한 승리의 경험이 있는 의사들이 좀 더 잘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미 저는 하나의 단단한 눈뭉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또 하나의 고무적인 일이고, 많은 의사들이 지금 의료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 있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이어나가는 의사들이 다수가 결집돼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한테 좋은 자산이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지금 이제 6,000명인데 6,000명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적어도 수만 명의 의사들이 결집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대표해서 협회장에 출마를 한 것이고, 그런 그분들의 그 행동력, 관심, 깊은 관심, 그런 것을 힘입어서 앞으로 이제 더 큰 눈덩이를 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박주영 교수님. 예. 얼마 전에 이 소개하는 글을 하나 봤는데요. 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다녀오시면서 이 비행기 안에서 읽은 잡지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글이길래 이제 그런 인생을 바꿀 계기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짧은 문장이었는데, 이게 1999년도 8월 달의 일인데,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엊그제일처럼 기억이 납니다. 패러그래프의 그 글은 뭐였냐면, 인터넷의 발견은 인간의 불의 발견에 비견되는 그만큼 큰 발견이다. 앞으로 인터넷은 인간의 생활뿐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까지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딱 그 문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저를 흔들게 됐었냐면, 사실은 미국을 제가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다행스럽게 이제 자리가 돼서 미국행을 결심을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좀 도망을 갈 생각이었고, 다시는 한국에 안 올 생각이었어요.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해서 너무 그때 좌절을 했었을 때였고, 흉배과 교수를 하면서 흉배과 지원자도 없고, 이건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흉배과뿐이 아니라 당시에 저는 교수로 있으면서도 자세히는 몰랐지만 하여튼 왜곡된 의료제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 환자를 이제 꼭 보험 문제 때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임의비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환자를 잃는다든지 그런 경험도 했었고, 그래서 큰 좌절감에 있다가, 그 당시에도 99년도에도 이미 저희가 인터넷은 쓰고 있었지만, 인터넷이 그렇게까지 이제 어떤 그 커다란 저희들의 생활과 가치관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면,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어떤 영향력이냐면, 의료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도망을 도피죠. 그런 도피를 결심을 했을 때 마음 한켠에 가졌던 제가 좀 비겁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 줄에서 글을 읽고 나서 한번 좀 도전을 해보자. 그 당시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 그 패러그래프를 딱 읽고서 제가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고서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홍수가 나가지고 옆에 이렇게, 왜 예전에 개천에 뭐 황토물 막 이렇게 쓸려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상상을 하면서 빠른 물살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 뛰어드는데, 둘 중에 하나죠. 빠져 죽던가 아니면 그 물살을 타고 빨리 목적지에 가던가. 그런 물살이 내 옆에 갑자기 나타난다면 나는 거기에 몸을 던질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외면하고 걸어갈 사람이냐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주저함 없이 던지겠더라고요, 제 몸을. 그래서 다음날 사표 내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시대의 흐름이 인터넷 시대로 간다라는 것을 딱 깨달으셨다라고 네. 본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때 사업을 결심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실은 결정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그 회사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참 저는 회사를 열심히 했는데 두 번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네, 한 번은 제가 경영을 잘 못해서 뺏겼고, 두 번째는 경영을 잘해서 이제 뺏겼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경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는데, 그것은 뭐 운의 요소도 있고, 돌이켜 보면 또 운명적인 것도 있고, 아마 제가 회사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이 지금의 전국의사 총연합이라고 하는 의사단체는 아마 안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광업 선생님. 본인이 만드신 회사를 타인에게 뺏겠다는 게 일견 스티브 잡스의 일화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네. 나중에 그래서 제가 수준은 많이 다르지만 스티브 잡스를 남보다 많이 이해합니다. 이제 은근히 동급으로 수준은 많이 다르지만 그러면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이 10년 동안의 활동들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만약에 인터넷이 없었다면 안 하셨을 겁니까? 인터넷이 없었다면 제가 의사를 그만두지를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의 현재의 모습도 없으실 가능성이 그럼요. 많으시고. 저는 아마 지금 미국에서 그냥 흉부외과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 정치색이 제가 봤을 때 6분 중에 가장 명확하신 분 같으세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애국보수 운동을 얼핏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여러 분야 관심도 많으시고 얼마 전에 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그 주중대사관 앞에서 이제 농성을 하고 있을 때 찾아가가지고 이제 진료 활동도 좀 하시고 뭐 위로의 인사도 나눈 걸로 저는 이제 언론에서 들었는데요. 그 후보님의 정치관과 그 해당 정치관에 빗댄 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그 정치적,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현실 정치 쪽에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 스탠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제가 완전히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극우라고 할 정도로 이제 제가 한때 그 보수 시민단체 대표를 했었는데 어떤 점에서 극우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2003년도 4년도에 반핵 반김 국민대회라고 이제 일반 사람들 잘 모르는데 보수 쪽에선 그 굉장히 큰 행사였고 제일 많을 때는 15만 명이 모였었어요. 시청 앞광장에. 제가 이제 총괄 기획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대표했던 시민단체가 그 당시에 이제 회원들이 지금은 여러 보수단체 각 대표들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보수시민단체의 어떻게 보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단체 대표들 할 정도로, 많이 오른쪽에 가 있었는데, 제가 전국의사 총연합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례로 요번에 강남 을에 나온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또 돕고 있고, 지금은 무조건 의사가 최고입니다. 정말 이 의료 제도를 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데 협조하는 당과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후원을 하고 자유선진당과 저희가 정책 협약식을 맺게 된 것도 자유선진당이 좋아서가 아니고 자유선진당이 지향하는 바가 일치해서가 아니라 자유선진당에서는 전국의사 총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의사단체, 새로운 의사단체가 합류를 해서 그 어떤 선진당의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했고 저희는 또 자유선진당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이 맞아서 이제 정책 공조를 하게 된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그 전국의사 총연합의 대변인 하시던 분이 자유선진당의 대변으로 가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저희는 당을 가리지 않고 정당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디든 저희의 나가는 의료제도 바꾸고자 하는 방향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정당 혹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시면서 좀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 명함을 보니까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노한규고 영문 제목은 유니언이거든요. 네. 이 정체성은 제가 보기에는 의사들의 노동조합입니다. 분명히. 네. 그리고 주장하는 바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강제숙가제 폐지, 선택적 의학분업, 원해처방약제비 환수 폐지 철저하게 의사들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회장이 되시려고 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제가 보기엔 이익단체이기도 하지만은 대한민국 의사들을 대표하는 그런 전문직 단체이기 때문에 단지 의사들의 노동조합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선명한 그런 그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그냥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로 계속 하시는 게 낫지. 왜 이 말 많고 개혁도 잘 안 되는 의사협회 회장이 되시려고 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 네, 원래는 그 의협 회장 후보로 안 나오시겠다라고 얘기하셨다가 결정을 번복하시게 된 것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꼭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2011년도 9월 9일 날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복지부에. 제목은 보건복지부의 선택의원제 도입 강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그리고 이 성명서 말미에 뭐라고 썼냐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1월부터 선택의원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10만 의사회원이 일치 단결하여 선택의원제 도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렇게 매우 강한 표현으로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가요. 9월 9일 날. 그리고 그 밑에 무려 38개 의사단체 이름으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이 성명서를 보고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 이유는 제가 이 선택의원제를 막기 위해서 지난 여름에 단식투쟁까지 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근데 이렇게 9월 9일날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8일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슬그머니 복지부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 가서 슬그머니 이것을 찬성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적절한 표현일런지는 몰라도 7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도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던 조선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니까 총 한 번 안 쏴보고 또 활 한 번 안 쏴보고 나라를 그냥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인 행위입니다. 저희 임의단체가 아무리 바깥에서 정말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성을 가진 대한의사협회가 이렇게 회무 처리를 한다면 저희의 많은 회원들의 노력은 전부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해를 막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명함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온이라고 표현이 돼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이 전국의사 총연합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사의 이익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전국의사 총연합이 철저한 의사의 이익단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의총을 탈퇴하시는 회원들도 계십니다. 전의총은 무조건 의사의 이익을 위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더라라고 하면서 탈퇴를 하십니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올바른 의료제도입니다.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의가 뭐냐면 국민도 행복하고 정부도 행복하고 의사도 행복한 이 3자가 전부 다 만족하는 의료제도가 올바른 의료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료제도가 과연 존재하겠느냐? 저희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대한의사협회의 지향점과 다르지 않고, 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정관에 이익단체와 공익단체다라고 하는 그 단체 목적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들어있죠. 근데 그 두 개는 동시에 병행하기가 저게 같이 존립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대한의사협회장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이유는 대한의사협회를 구조적으로 협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지금 대한의사협회를 얘기할 때는 공익단체의 역할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개원가를 대신하는 지금 이익단체 역할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이익단체처럼 행동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내부에서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병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병원협회가 있는 것처럼 의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순수한 이익단체의 의원협회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대한의사협회가 의원협회가 할 일들은 상당 부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위단체로 올라가야만 하죠. 근데 이것은 대한의사협회장이 그 누구라도 이런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많은 분들을 설득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권한을 많이 내려놓아야 하는데, 대다수 협회장들이 회장이 되고 나면 본인의 권한을 안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협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협회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지금 대한의사 이 협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힘없는 의협의 역할만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강한 의협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답을 좀 정리를 하면은 대한의사협회를 앞으로 이익단체 성격은 의원협회에 넘기고 철저하게 공익단체 성격으로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껏 활동을 해오신 거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거든요. 차라리 의원협회 회장 활동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의원협회가 힘 있는 단체가 되려면 협회에서 그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인증을 해주고.
근데 아무도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굳이 내려놓는다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원래 병원협회도 의사협회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분리돼가지고 지금 오히려 두 가지가 양립하기 때문에 더 목소리도 합쳐지지 않고요. 수가 인상도 별도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이쪽을 구워 삶은 다음에 이쪽은 역으로 칠 수 있고 좀 그런 구조로 전 보는데 두 가지가 세 가지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제도는 예컨대 대한의사협회가 의원의 수가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불만이 많으냐면 병원 쪽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다음에 의원의 개원가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서로가 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대한의사협회가 이 의원의 수가 협상을 하는 것은 사실 안 맞죠. 차라리 대한개원의 협의회에 주든가. 의협이 이 수가 협상을 할 때마다 받는 외부에서 비난받는 소리는 왜 공익단체가 돈을 자꾸 더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또 그 산업계를 보면 지금 그 대기업의 이익을 지금 대변하는 전경련이 있지만 그 밑에 중소상인들을 대변하는 그런 뭐 중소상인 연합회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위에는 상공회의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개원가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대한의원협회는 의원을 경영하는 의사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단체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의원협회가 수가 협상해야죠. 그리고 대한의사협회가 예산은 많이 내려놓되 그리고 권한의 이런 이익단체의 그런 권한들은 역할들은 내려놓되 대신에 상위단체로서 조정 역할에 대한 권한은 더 많이 가져가고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조정이라면은 뭐 지시를 한다든지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예컨대 이제 뭐 의원과 병원 간에 상호 조정을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죠. 그럴 때는 대한의사협회가 권위를 가지고 조정 역할을 하고 거기에 그 하부 단체들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럼 이름만 사실 바뀌고 이원화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왜냐면 수장이 같다는 개념 아닙니까? 의원협회도 지시를 받는다고 하면은 의사협회의 그러니까 의원협회가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로 그렇죠. 구성한다는. 네. 그러면은 의원협회라는 산하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익단체로서 역할을 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 상위 기구인 의사단체를 공익단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대한의사협회요? 네. 그러면 의원협회를 만약에 별도의 조직으로 한다면 병협, 의협, 의학회, 의학회는 의사협회 산하단체입니다. 네. 그럼 병원협회, 의사협회, 의원협회를 이렇게 세 각으로 나눈다면 일리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병협이 지금 대한의사 산하단체입니까? 아니죠.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네, 산하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네,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의원협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의학회 이렇게 3개 단체가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병원협회 쪽에서는 사실 순순히 들어올 이유가 마땅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설득을? 순순히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제가 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국의사 총연합이 그동안 했던 것 중에 뭐 당연치정제 폐지 아주 뭐 이런 강력한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현재 의료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의료제도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현재 의료제도가 국민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되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근데 그중에 하지만 의사들한테는 좀 이게 좀 손해가 되는 이런 구조로 지금 짜여져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사들의 어떤 좀 이익을 늘리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사들의 이익과 국민들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역시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 역시 꼭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좀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전국의사 총연합이 의사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하는 게 뭐냐면 저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국민과 의사가 다 같이 만족하는 수준의 그런 의료 서비스를 하고 싶은 것이죠. 즉 뭐냐면 지금은 오로지 경제적 문제에만 맞춰져 있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싼 값에 좋은 의료를 서비스를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의사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말 좋은 의료 서비스다.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일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예는 굉장히 많긴 한데 그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의사 포털 사이트에 얼마 전에 글이 올라왔어요. 어느 의사가 하루에 본인이 검진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내시경을 갖다 위내시경을 수십 개를 하는데 소독기를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로 쓱 닦고서 계속 쓰는데 자기가 생각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소독기 좀 사달라라고 이것을 신청을 했대요. 그랬다가 불려가서 야단을 맞았답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저희 게시판에다가 이럴 수 있냐라고 막 썼어요. 제가 운영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서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꽤 큰 유명한 병원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야단 맞으면서 뭐라고 들었냐면 병원 측에서 자기한테 얘기하기를 내시경 소독기는 사줄 수 있다. 내시경 소독기가 한 뭐 1,000만 원 내외 정도 하나 봐요. 근데 지금 내시경은 비싸죠. 한 1억 정도 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내시경 한 번 할 때 수가가 38,880원이거든요. 저희 머리 염색 한 번 하거나 파마하면 기본이 5만 원 이상인데 내시경 수가가 38,880원입니다. 장비는 1억 가까이 하고 그러면 한 장비를 가지고 부지런히 돌려야지 이익이 생기는 거죠. 간신히 그 원가를 벗어나서 이익이 발생하는데 소독기를 사주면 소독을 하는 동안에 못하기 때문에 내시경을 하나 더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가 안 남기 때문에 사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는 그 정도 머리도 안 되냐고 막 좀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글은 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저희 병원에 가면 링겔 주사 맞지 않습니까? 이 주사 바늘하고 수액하고 연결하는 그 세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는 IV 세트라고 얘기하는 줄이죠. 그것을 어느 의사가 자기는 이걸 재사용한다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걸 계속 재사용을 하니까 10만 원 정도 세이브 되더랍니다. 실제 네, 실제로요. 그래서 막 의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순식간에 수십 개 댓글이 달리고 당신 뭐 관리자님 뭐 이 사람 의사인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비난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는데 거기에 몇 개 글은 이 의사를 옹호하는 글들이 달렸어요. 뭐냐면 지금 이 줄값도 안 주는데 의사가 지금 자기 돈으로 알코올 솜이나 이런 거 다 부담을 하는데 의사는 땅 파먹고 사냐. 즉 사회적 제도가 의사의 윤리성에 의존해서 돌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항상 희생을 의사들이 한다고 얘기하는데 희생이라는 것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희생을 해야지 강요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즉 뭐냐면 지금의 의료 시스템은 의사의 희생과 윤리성에 의존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유는 정부가 그렇게 선전하는 것도 있지만 의사들이 그동안 너무 비겁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기가 주저했던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제가 그래서 이 소독기 문제를 광고를 내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회원들이 반대해서 광고를 못 냈어요. 저는 늘 우리 얘기하죠. 진료 수가가 원가보다 낮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너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의사들이 공개해서 국민한테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기를 내서. 네. 윤리 얘기가 나왔는데요. 윤리학회 이사이신 또 박재현 교수님께 질문 기회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IV 세트를 재사용한다는 얘기는 전 지금 처음 듣는데. 윤리 얘기 나오면 재미없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시경 소독 제대로 안 하고 쓰고 또 이 정맥 주사하는 그 줄을 재사용하고 이게 다 제도 탓만은 아니거든요. 이제 의사들이 비겁하다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여지껏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을까요?
그것을 다 모든 것을 제도 탓으로 돌리고 제도가 이러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는 의사들이 무책임하고 의사들이 환자의 안전을 최고로 여기고 환자의 복지를 최고로 여기겠다는 말만 한 거지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을 제도 탓으로 돌리는 거는 그거야말로 정말 비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초래한 게 의사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문제점들을 의사들이 그동안 정면으로 도전해서 해결하려고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게 아니라 항상 그런 제도에 순응해서 피하는 법만 개발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순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이 사과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데서 출발을 해야지 제도가 이래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아니죠. 없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고백부터 출발을 해야죠. 고백. 예. 네, 자기 그러면은 고백부터 출발을 전의총에서는 혹시 고백부터 해야 된다. 그런 데서 어떤 좀 조그만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고백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광고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제 뭐 유사한 일이 될 텐데, 제가 미리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가 선거를 앞두고 어쩌면은 참 핵폭탄급의 방송이 뭐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방송에 도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공중파 방송에서 저를 인터뷰를 해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방송사가 지금 파업 중이기 때문에 언제 보도가 될지 모르겠는데 파업이 풀리면 첫 방송으로 그게 나옵니다. 지금 대기 중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작년도에 2차례 모 대학병원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대학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일단은 병원에서는 그 의료사고를 덮었습니다. 근데 어찌어찌 보호자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파헤치니까 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사실은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양심 고백을 한 것을 이제 보호자가 다 이제 실상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것이 병원에다가 이제 사실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요청했는데 병원에서 계속 거부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법정에 갔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인데 의료사고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겁이 나니까 병원에서 이것도 비윤리적인 거지만 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것까지도 심각한데 더욱더 심각한 일은 뭐냐면 재판부에서 대학병원에다가 2군데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의무기록을 한번 쭉 검토해서 제출해달라. 그리고 의견서를 달라라고 2개 대학병원에 의뢰를 했는데 이 대학병원이 다 거절했어요. 그 답변을 안 줬습니다. 우리는 안 하겠다. 왜냐하면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니까. 괜히 답변서를 줬다가 그 병원하고 나쁜 관계가 되기 싫었던 거죠. 그 재판부에서 다른 병원에 2개 보냈고 거기서도 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2개 대학병원에 보냈는데 거기서 또 거절했어요. 이건 의사들이 정말 윤리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의학 전문 지식은 의사들만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다 입을 닫아버리면은 이것은 국민에게 그야말로 신뢰를 잃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1인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인 시위를 하게 됐던 이유는 당시에 어차피 이게 방송에 나갈 텐데 의사들이 이런 것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조차 안 한다면 의사들이 정말 매도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가는 프로그램이 이제 시사 이런 고발 프로그램인데 아마도 제가 그렇게 1인 시위한 것이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혹은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또 이제 취재 요청이 왔는데 잠깐 고민했었어요. 이거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이거 또 나갔다가 회원들한테는 별로 좀 좋은 평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럼요. 이게 처음에 이게 이슈가 됐을 때도 제가 1인 시위하는 것도 회원들이 다 반대했었거든요. 전의총 회원들도 반대.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운영위원들이 처음에 80% 반대했다가 나중에 밤새고 1박 2일로 회의해가지고 95% 찬성으로 바뀌어서 제가 가서 이제 1인 시위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얘기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운영위원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인터뷰를 해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선거 결과에 어떤 악영향을 미쳐서 정말 큰 악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저는 할 거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목숨이 이제 아이는 이미 사망했는데 이 아이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들 거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거냐,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강행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사들이 그동안 가졌던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이 그동안 계속 외면해왔던 윤리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한 어떤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그 최고다 또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서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얼핏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젊은 분들 관련된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이제 01학번이라 이제 주변에 이제 전문의를 막 딴 친구들도 있고 공보위를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좀 아직 그 전문의로서 첫 발을 내디디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는데 젊은 분들이 저희 총은 거의 다 알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뭐 활동을 하는 분도 물론 많이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존재는 다 알아요. 그만큼 어떤 이 모래알 같은 구성원들을 하나로 이끌었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데 일단 이제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계란을 던지셨잖아요. 그래서 시니어 의사들과의 관계는 좀 틀어졌다고 전 봐요. 근데 또 이 시니어들이 좀 보통 보수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좀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근데 의협회장을 노리신다면은 이런 젊은 층에게는 인기가 많은 건 좋지만은 또 원로분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좀 특히 신구 조화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퀴즈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일단 요 질문만 먼저 답변하시고 퀴즈는 나중에 내는 걸로 하죠. 계란건 가지고 추가 질문하실 혹시 패널 있으시면 그냥 한꺼번에 답변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시작하시죠. 예. 계란건 관련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저희가 전의총이 의사는 최고다, 의사가 최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후보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여기서 다 제가요? 필요 없고 뭐 좌도 우도 필요 없고 일단은 의사가 최고다라는 말씀으로. 네, 과거의 정치적 성향은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의사 회원들만 생각한다는 뜻이었고요. 그 의사 제가 회원들의 예. 그냥 바로 답변을 주십시오. 네네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직 대한의사협회장의 안면에 계란을 던진 사람이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를 해도 되느냐, 그리고 당선이 되어도 되느냐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근데 저도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문제가 사실 저 스스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럴진데 많은 그 기존에 이제 저희 선배 의사분들이야 지금 의료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다 그러면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 것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존 의사 문화에 그 비춰서 본다면 매우 부적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의사가 시정잡배도 아니고 이런 꼴을 대외적으로 보인 것에 대해서는 그건 매우 잘못한 일이다. 저는 그 말씀에 당연히 100% 이해를 하고 동조를 하면서도 또 한편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건 합리화가 아니라 그것을 좀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희 이제 그 젊은 회원들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런 중환자를 살리기 위한 CPR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어느 정도는 동조를 합니다. 즉 뭐냐면 의사사회에 사실은 좀 충격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는 그동안 항상 의료인이 갖춰야 될 어떤 품위, 명예, 지위 그런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주어질 만한 여건이면 당연히 저희가 그것을 지켜야 되고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착한 남자, 착한 사람 컴플렉스인 것처럼 의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저희의 행동에 너무나 많은 것에 제약을 줬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젊은 의사들이 전국의사 총연합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장 불투명한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품위가 어디 있으며 명예가 어디 있으며 일단 먹는 것부터 해결하자. 참 이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가 바라는 거는 뭐냐면 의사가 딱 두 가지예요. 자기 양심에 근거해서 진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 딱 그 두 가지거든요. 양심에 따른 진료를 할 수 있는 어떤 속박도 받지 않고 속박에서 자유로워서 의사가 자신의 판단하에서 진료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인 대가를 받는 그런 진료 환경을 바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에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의료가 자꾸 왜곡되고 있는데 그 왜곡된 의료 환경은 그냥 방치를 해놓고 그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혹은 더 악화되고 있는데 그런 악화되고 있는 모든 원인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외부에만 돌렸어요. 정부가 이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초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걸 방관했고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사사회에 충격을 주고 싶었어요. 짧은 순간 결정한 거지만 이렇게까지 의사사회가 더욱더 뒷걸음질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축사를 하고 물러나고 임기 다 채우고 고이 그대로 물러나는 것을 그런 시정 잡배처럼 계란 던지는 것만이 추악한 게 아니라 이런 그 제대로 회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리더를 끝까지 방조를 하는 그런 의사의 사회 그리고 그런 이제 역사 그것이 저는 더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충격요법을 통한 신구 조화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선거 때문에 많이들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개혁을 바라는 거는 정도의 차이지 젊은 사람만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연배 있으신 분들도 다 위기의식에 공감하시기 때문에 계란을 던진 것이 좀 지나쳤다고 생각하지만 이해는 일면 이해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계란 건으로는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좀 질문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 계란 던질 때 순간적인 판단이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즉각적으로 의협회장 후보에 입후보하겠다라고도 발표를 하셨어요. 그것도 그 네. 순간적으로 네. 바로 판단하신 네. 건가요? 네. 질문 이어주시죠. 그 며칠 전서부터 준비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아, 계란이 금방 나와요? 전혀 아니었고요. 누가 금방 사갖고 온 건가요? 거기 주변에 아니요. 가게도 별로 없는데.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날에 있었던 일을 인터넷에 상세하게 올린 게 있어요. 액젓은 제가 준비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액젓은 저는 그 회장님이 나오실 줄 몰랐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그것은 제가 그날 이제 참여한 것도 그 자리에 가게 된 것도 처음에 이제 좀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모 의사회에서 받았을 때 처음엔 제가 거부 의사를 밝혔고, 왜냐면 지금 뭐 선거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간선제가 다 정해졌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저를 설득한 것은 이 배상공제, 그러니까 의료분쟁조정법을 연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배상공제 법인, 법인의 출범을 늦추는 것이, 그걸 늦춰야지만 이게 의료분쟁조정법을 연기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필요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법의 통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회원들과 같이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선택위원회 통과된 지 불과 이틀 지났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었을 때고, 그 충격은 사실은 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당사자가 거기 나올 줄 몰랐고, 왜냐면 본인도 얼굴을 안 내밀 걸로 생각을 한 데다가 저는 그 대의원회에서 초청을 안 할 줄 알았어요. 대의원 총회에 어떻게 의협회장을 초청하지 않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일단은 현직 회장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저의 착각일런지는 몰라도 저는 이런 성명서를 내고서 이만큼 중대한 사안에 슬그머니 가서 사인하고, 이런 분이 정말 이런 표현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뻔뻔하게 회원들 앞에 나서리라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혹시 나올 줄 모르니까 액젓은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 액젓은 네.
배상공제조합이 그 법인 출범 연기 그것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마저 부결이 된다 그러면 이 대의원에는 정말 희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냄새나는 액젓을 좀 상징적으로 거기 그 홀에다가 뿌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 갔는데 그 회원 중에 계란을 준비한 회원이 몇 명 됐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희총 회원. 네네. 그 다음에 어떤 회원은 실제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뭐 야구방망이를 준비한다고 하는 글도 올린 사람이 있었대요. 그리고 어느 회원이 이거는 저한테 그분이 직접 와서 한 얘기였는데 계란을 던져줘서 고맙다고 제가 계란을 안 던졌으면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모른다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그 회장님 집 주소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막 집 주소 좀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분노가 컸거든요. 그래서 계란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처음에 액젓을 먼저 뿌렸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액젓을 왜냐면 이때 쓰려고 준비한 게 아닌데 한 통밖에 안 가져갔는데 지금 뿌리면은 잘못하면 이게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회의가 대의원총회가. 근데 중단되면 이 배상공제조합 이 출범을 연기시키는 게 반드시 가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결 안 되면 또 큰일인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근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라는 절박함에 그냥 뿌렸는데 그 이제 직원들이랑 그 회장님을 이제 보필하시는 분들이 우르르 저를 달려 들어갖고 제가 이렇게 밀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나니까 이제 좀 분한 거예요. 액젓이 그분한테 제대로 뿌려졌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거기 제자리에 계란이 와 있던 걸 제가 미리 봤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계란 갖다 놓은 친구가 이렇게 4판을 갖고 왔었는데 그것을 어디다 올려놨냐면 두 부회장님이 앉아 계신 책상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 두 부회장님이 두 분 다 아무 얘기 안 하셨대요. 그게 거기 계속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2개 잡아갖고 던졌죠. 근데 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그거 대충 던지지 왜 이렇게 정통으로 맞췄냐고. 근데 저를 누가 이렇게 제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 밀치면서 해서 저는 그렇게 정통으로 맞을 줄 몰랐어요. 진짜로. 조금 미안한 느낌이 좀 있으신가 봐요. 딱 맞는 순간엔 그 순간에 맞췄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사진 보니까 좀 개인적 인간적으로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박지현 교수님.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은 제가 착각인지는 몰라도 제가 갖고 있던 전희총이 어떤지 노한규 후보가 어떤지 철저하게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행보를 걸어오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신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의협 회원들한테 어떤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의협을 공익단체 역할을 하겠다. 근데 대부분의 의협 회원들은 이익단체로서 의협이 더 강력하게 일을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정반대 방향이고 또 하나는 방송 인터뷰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의사들의 숨기고 싶은 그런 사실이 공개되면 대개는 의사들만 피해를 입고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협 회장이 되시려는 분이 이게 너무 회원들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의협 회원들을 설득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을 설득하기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저는 의사의 이익을 위하는 것과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배치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정확하게 일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과거에 정말 그 경제적인 문제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졌을 때에는 의사의 이익을 위하는 것과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서로가 상치됐지만 지금은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의료의 질을 저희가 추구해야 될 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방송에서 그 왜곡 보도를 했는데 OECD가 이제 저희 나라 의료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그 보고서를 냈죠. 거기에도 보면은 전체적인 결론이 뭐냐면 의료의 질을 이제는 높여야 될 때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오로지 경제적인 문제로만 접근을 해서 싼 의료, 싼 값에 좋은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외국에 광고도 하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또 1인 시위 한 게 뭐 신문에 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의사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결코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 일례로 다른 비유를 하자면 비행기를 탈 때 그 아주 기분이 안 좋은, 무드가 안 좋은 파일럿, 그런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을 하는 비행기를 탈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의사가 행복해야 진료실에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죠. 병원에서. 의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불행한 의료 환경에서 국민이 적절한 진료를 절대 받을 수가 없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의사를 위하는 것이 곧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협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의사협회가 그 공익의 목적과 이익단체의 목적, 공익추구의 목적과 이익단체로서의 역할, 목적이 함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자라는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그 AMA 같은 경우에, 미국 의학협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복지부 산하단체로 들어가 있지가 않죠. 왜냐하면 정부를 상대로 다퉈야 되는데 거기는 철저하게 이익단체죠. 근데 저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제도상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로 지금 등록이 돼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익단체의 역할을 하는 의원협회라도 분리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는 좀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수님이 질문하신 거는 아마 노한규 대표님이 언론에 항상 나오는 거는 강한, 그리고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토론회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모습, 의료계 내부의 그 반성을 얘기하셔서 그런 갭에 따른 질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요거는 요 정도로 하고, 김숙희 원장님 요 관련된 질문 짧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MRI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원장님. 그 의사의 이익하고 국민의 이익이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도, 의사도 물론 국민의 이익을 반하는 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어떻게 개혁해서 국민도 좋고 의사도 좋고 그런 현실을 의료계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거를 좀 신중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는데, 저도 그 닥터 플라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정을 갖고 있는 회원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물론 전희총 회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노한규 대표님에 대한 뭐 찬양과 너무나 많은 그 칭송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노 대표를 좀 험담을 하거나 노 대표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면은 정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제가 뭐 글을 올린 건 아닌데, 그게 너무 편향된 그런 시각에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회장님이 되셔도 그 지지층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너무나 다른 직역에 있는 그 의사 회원들을 다 골고루 아울러서 그렇게 의사단체를, 우리 대한의사협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조금 우려되는 면도 있거든요. 네네.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좋겠습니다. 붙여가지고 아까 노 대표님께서 시사 그 운영자로서 글 올린 거를 또 보셨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 또 다른 회원들이 약간 참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이런 운영 방향, 그리고 내부에서 그 노한규 대표님을 지지하는 세력만 좀 이렇게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좀 해명을 해주시죠. 네, 그 답변하기 전에 다른 얘기를 한 가지 좀 드리면,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를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전희총의 공보이사를 잠깐 하시면서 전희총 운영위원회에 이제 들어오신 분 계시죠. 문정님 선생님, 지금 이제 자유선지당 대변인 가신 분. 그분이 전희총 운영위원으로 들어오시고서 제일 먼저 한 질문이 뭐였냐면, 저한테 이 닥플의 조회수와 추천수 이거 조작하시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뭐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이거 무슨 조작을 해요? 그랬더니 본인은 이것은 100% 조작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하도 오해를 좀 많이 받아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조회수나 추천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김숙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분위기가 좀 일방적이죠. 일방적이다 보니까 나쁘게 좀 비난하시는 분들은 뭐 사이비 교주 집단 그런 종교 집단 같다. 예. 뭐 그런 부분은 그 노한규 선생님도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매우 부담스럽죠. 네. 근데 왜 부담스럽냐면 저는 그런 얘기 들어도 괜찮은데 사이비 교주 뭐 그런 종교 집단이다 그러면은 다른 회원분들을 신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참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인터넷상에서 쓰고 있는 전이총에서도 그러고 인터넷에서 쓰고 있는 저의 필명이 이제 푸도라고 하는 필명인데 뜻이 뭡니까? 푸도의 뜻이. 말씀드려도 되나요? 뭐 편집하셔도 되고요. 푸죽간 도끼입니다. 근데 이 푸도라는 필명이 사실은 의료계에서보다 예전에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보다 더 유명했었어요. 오토바이 타시는 거 좋아하세요? 네, 취미로 지금도 타고 있는데 왜 유명했냐면 제가 그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데 2003년도 4년도부터 그때는 이제 이 동영상 카메라가 스포츠용으로 많이 발달 안 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오토바이 핸들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투어 나갈 때마다 이제 매주 투어를 나가니까 나갈 때마다 찍어 가지고 그걸 잠 안 자고 한밤중에 이제 편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음악과 같이 올렸어요. 그때는 그런 영상을 오토바이 주행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정말 금방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클릭을 한 것은 뭐 5만 건이 넘는 동영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 팬이 전국적으로 정말 팬이 많아졌죠. 그리고 동영상 좀 늦게 올라오면은 왜 안 올라오냐고 막 사람들이 채근도 하고,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전국 어디를 가도 할리 타는 사람은 저 필명만 얘기하면 다 알고서 정말 연예인 대접하듯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08년도에 광우병 이제 사태가 났을 때 광우병 관련한 글을 올렸다가 저는 그냥 의사로서 팩트만 올렸는데, 이거 지금 박주신 MRI 사건과 좀 유사합니다. 팩트만 올렸어요. 의사로서. 그랬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팩트에 집중할 때가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이제 매장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인기의 허망함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뭐 팬이에요 뭐 이렇게 해도 이것은 금방 이런 인기는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전이총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대를 하고 많은 호의적 표현을 하고, 그것은 정말 감동적이고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은 제가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 저라는 인간 자체에 보내는 찬사가 아니라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저한테 굉장히 예전에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많은 찬사들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어떻게 이 의협 회장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고르게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많은 분들이 이 전이총 얘기를 하면서 뭐 좀 전에 표현한 것처럼 뭐 사이비 교주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도 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일치된 지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꾸준히 한 가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꾸준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체 의사들이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네, 운영자로서 누군지 검열하는 거 부분은 네. 검열하는 게 아니고요. 네. 참 이중적인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누가 이렇게 이상한 글 쓰면 관리자를 찾아요. 이 사람 의사인지 아닌지 확인해달라. 그리고 또 제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신분이 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익명 게시판인데. 네. 익명 게시판의 관리자가
그 사람의 신분을 모르는 익명 게시판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다만 이제 그런 그 익명에 대한 보호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닥플의 지금 운영자가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의사 운영자가 3명인데 그 중에 그 사람 개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신분 확인의 권한을 제가 안 줍니다. 근데 안 준다기보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 한 분이 너무 불편하다고, 왜냐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저희 직원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신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2번이라 그랬는데, 주는 건 어렵지 않다. 대신에 마음에 상처받는 건 각오해라. 그래도 하겠다면 줄게. 상처가 됩니다. 이 운영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익명 게시판의 운영자는 왜냐면 그 사람들의 속성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상처가 돼서 저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조회를 거의 하지 않아요. 아이디만 알 뿐이지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정말 의사가 아닌 사람 같다, 의사 아닌 사람이 그 들어와서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것 같다, 그럴 때만 이제 신분 확인을 하고. 그래서 네, 그거는 뭐 그 정도면은 충분한 답변 됐을 것 같고요. 이제 MRI 문제를 신재원 기자님이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다시 질문을 좀 이어주시죠. 네, 얼마 전에 그 전희총에서 그 박원순 시장의 아주 MRI 논란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역풍을 맞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인터넷에도 굉장히 그 전희총뿐만이 아니라 의사 전체를 그 뭐 매도하는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막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해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저는 역풍을 맞았다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신재원 기자님, 저희가 그러니까 성명서로 낸 게 아니라 이제 보도자료로 냈는데, 그 보도자료, 저희의 의학적 견해 밝히는 보도자료 전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그 정확한 의학적 견해고, 거기에 저희가 뭐라고 썼냐면 마른 체형의 20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요. 체중이 나가는 30대에서 40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20대일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20대일 가능성이 있는데 매우 낮다. 20대라도 매우 그 아주 심한 노동을 하거나 육체적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무거운 거를 드는 뭐 장기간 연속해서 뜨는 뭐 유도 선수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런 소견을 보일 수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견을 보이기 매우 그 가능성은 떨어진다라고 이제 소견서를 냈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박주신 씨가 심지어는 공개 검증을 받은 이후에도, 근데 이게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막 그 다음에도 좀 뭐 의혹 논란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공개 검증을 거친 이후에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국내 최고 학부 나오시고 30년간 그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국제 그 근골격학회 차기 회장님이시라고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MRI가 20대일 가능성은 무덤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 나올 확률보다도 희박하다 라고 또 의학적 견해를 밝히셨어요. 그게 의학적인 견해죠. 저희는 의사가 의학적인 견해를 저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의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됐을 때 결국에 저희가 그런 소견을 밝힘으로 인해서 한 달 반 정도 계속 이 논란이 되어왔던, 정말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가 바로 다음날 간단하게 공개 검증을 거쳐서 논란이 종지부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저희는 충분히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언론의 일부에서 하는 언론이나 혹은 국민이 이제 그 의료계 전체를 싸잡아서 하는 비난은 국민의 일부죠. 그게 어떻게 국민의 전체겠습니까? 예컨대 엊그제 박선영 의원이 단식하다가 탈북자들 갖다 재북송하는 거에 대해서 저지 운동을 벌이다가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 결국 이송이 됐는데, 그분이 쓰러져서 이송이 된 그 기사에도 악성 댓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렸거든요.
그런 댓글들을 다는 분들이 저는 정치적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의사가 의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학적 소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는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면 또다시 할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단체 입장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것이 사회적으로 반드시 영향력이 있는 메시지가 될수록 저희는 좋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여론을 움직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주저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앞으로 저희가 내는 어떤 메시지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색깔을 입혀서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저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강행을 했던 이유는 저희가 며칠 전에 약국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해서 127개 약국을 고발하는 것을 이제 보도자를 뿌렸는데, 예전에는 주요 일간지에서 한 군데도 보도 안 했어요. 이번에는 10군데 넘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의학 전문지 20몇 곳 해가지고 한 40개 가까운 곳에서 보도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당연히 방송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 공지파 방송에 나왔거든요. 전국사 총연합이 네이버 검색 순위 1위하고 뭐 제 이름도 다음에서 1위를 했다는데,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그 다음에 저희의 그런 언론 창구가 좀 더 이제 좀 비중이 올라가고, 좀 그러니까 단체 존재감이 올라가면서 언론 창구가 좀 넓어졌다고 할까, 그런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압니까?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올지, 그러면 그때는 또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애초 자체 팩트가 좀 틀렸었잖아요. 박주신 씨의 몸무게 자체가 강용석 의원이 제기했을 때 63kg였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이게 80kg가 좀 넘었잖아요. 그래서 팩트, 사실 뭐 의사의 소견을 밝히는 건 중요한데, 이게 원래 이제 어떤 의사들이 영상 사진, 저도 전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영상 사진에 대한 어떤 팩트만 딱 밝히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잖아요. 그게. 그 때문에 이런 몸무게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시고 그런 소견을 발표하시는. 모 교수님은, 네. 그다음에 강영석 의원은 이거는 바꿔치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의혹 제기를 한 거고요. 저희는 MRI를 판독한 거예요. 저희는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쪽에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거 아니냐, 의사 집단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개 검증을 일찍 했더라면 반대로 얘기해서 그런 논란이 없었겠죠. 공개 검증이 계속 늦어지니까 저희는 의학적 판단을 한 거고, 그것이 공개 검증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어서 공개 검증을 빠르게 했다면 잘된 일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영 교수님 질문 이어주시죠.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회적 책임감에서 이런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틀리지 않고 사실을 말했다, 그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한쪽에서 바라본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환자의 굉장히 중요한 의료 정보가 불법 유출되고 환자의 비밀이 보호돼야도 사생활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 보도 자료를 내면서 이런 부분도 언급하시고 넘어가야 이것도 제대로 된 사회적 책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혹시 보도 자료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언급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언급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급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관계를 말하면 제가 봤는데 그런 표현은 이제 있습니다. 비밀 보호라든지 사생활의 권리라든지 그런 표현은 없고요. 거기서 강조된 점은 사실을 말했다, 그 부분에 방점을 둔 거거든요. 당연히 언급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도 저희가 이제 공개 검증 받은 다음에도 보도자를 한번 내보냈는데, 그때도 또 한번 언급이 돼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언급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약간 좀 바꿔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좀 강조돼서 국민들에게 좀 표현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제가 받은 느낌은 우리는 사실을 말했다, 거기를 너무 강조하고, 이런 어떤 의사들의 또 병원의 이 환자 정보 관리하는 그런 책임면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홀하게 다루지 않았나,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요. 병원에서 MRI 자료의 원본이 빠진 게 아니라
MRI를 촬영한 것 같아요. 촬영한 게 빠진 것 같아요. 사진을 찍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그게 뭐 어떤 경로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저는 충분히 언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공개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유출은 됐는데 공개되지 않은 MRI를 저희가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서 어떤 의견 표명을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이미 인터넷상에서 뭐 다 공개가 되고 누구나가 다, 심지어는 방송에서까지 그 방송이나 혹은 언론에서, 기타 신문 같은 언론에서 그 MRI를 다 인용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것이 불법 유출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적절한. 네. 네, 그 자료를 좀 정리를 하면은요, 언급은 돼 있었는데 그 자료가 나온 배경은 사실 의학적인 소견을 말하기 위해서 나왔었고, 그 부분은 이제 그게 유출이 된 거에 대해서 우려한다라는 성명서는 아니었습니다. 보도자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부분이 많은 기사에서 부과가 안 된 거는 또 언론들도 관심사가 의사들의 의견이 어땠느냐에 또 포인트가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 MRI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나중에 후회한 건데, 저희가 예전에는 일기예보가 뭐 내일 비가 온다 어쨌다 하다가 하도 말이 많으니까 비 올 확률 60%, 70%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희는 의학적 판단을 할 때 이럴 것이다, 뭐 이럴 확률이 높다, 낮다, 이것이 이제 의학적인 표현이지,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 most likely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몇 %다 이런 표현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퍼센트를 했더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의협회장이 되시고 나서도 만약에 의협회장이 되신다면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의협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뭐가 달라질 것이냐면, 예컨대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것에 코멘트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광우병처럼 훨씬 더 사회적 파장이 큰 일, 그런 것에는 대한의사협회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목소리 안 내는 게 당연하다. 이런 거는 임의단체 가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 건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그냥 오로지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광우병 사태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사건이기도 했지만 국민들의 건강과 또 관련이 있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고는 보는데, 뭐 저는 전의총이 임의단체긴 하지만 어찌됐건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의사협회나 전의총이나 그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알지만 국민들은 그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강욱 선생님, 아까서부터 발언 기회 달라고 손을 한참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물어봤을 때가 1시간 전인데 제가 퀴즈를 물어볼 수 있게 됐네요. 일단 분위기가 많이 스트릭트한데 루즈하게 쉬어가는 의미로 주량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량은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거는 소주 1병 반 정도. 얼굴은 1병 반이요? 한 3병 돼 보이시는데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건. 네. 편하지 않을 때는 한 반병 정도십니까? 아니, 이제 제가 별로 힘들지 않게 마실 수 있는 게 1병 반이고요. 네. 좀 힘들게 마시면 더 마시겠죠. 그 질문 이어드리겠는데요. 젊은 사람은 의료계의 땡땡이다 할 때 땡땡에 뭐가 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오늘 땡땡 많이 나온다. 젊은 의사로 할까요? 젊은 의사는 의료계의 땡땡이다. 네. 단연 희망 보물 거죠. 네. 그러면 그 보물에 관련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1년에 지금 몇 명 정도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지금 4,000명 좀 안 되죠. 예, 그리고 지금 면허번호 나온 숫자랑요. 네. 그러니까 만 단위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들의 숫자를 한 10,000단위 정도로. 지금 총 배출된 의사 숫자가 면허번호가 11만 4천까지 갔나? 예. 11만 좀 넘고요. 그리고 지금 액팅하고 하고 있는 의사 숫자는 8만 명, 8만 5천 명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8만 명 중 절반이 숫자가 나오려면은 몇 년 정도 걸리면 되겠습니까? 8만 명의 절반이요? 예. 4만 명이요? 예. 한 10년이겠죠. 지금의 추세라면. 예. 그 왜 여쭤보냐면은 그 젊은 의사가 확실히 의료계 보물이기도 하고, 네.
앞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될 네.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보는 젊은 친구들이나 의사들은 사실은 수련에 바쁘기도 하고 네. 상당히 의료 현실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후보님 보시기에는 젊은 의사 중에 몇 % 정도가 지금 그래도 이런 현실에 관심이 있다고 보십니까? 젊은 의사들 중에 대다수가 관심이 없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들이 그냥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일예로 따지자면 며칠 전에 저희 제주도에 있는 운영위원 한 분이 그 전공의들을 한 30여 명을 갖다가 밥을 사줬어요. 그리고 이 의료 현실에 대해서 알리는 동영상 틀어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그날 그 식사값으로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낸 거예요. 뭐 때문에 놀랐냐면 집중도에 놀란 거예요. 다들 너무너무 관심이 많고, 즉 뭐냐면 이런 의료 현실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들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원래는 저는 지금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배우고 있는 과목 중에 무슨 다른 시간을 갖다 좀 줄이더라도 의료 현실에 대한 의료 제도와 의료 현실에 대한 강의를 반드시 넣어서 의사들이 지금 진료뿐 아니라 이런 사회적 환경 제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지만 이제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자기 일인데 관심을 안 갖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네. 말씀이죠. 그럼 네. 수련 받을 때도 약간 그런 시간을 일부 네. 할애해서 네, 맞습니다. 강제적으로 네. 뭐 몇 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다음 연체로 넘어갈 수 없게 한다든지 그런. 뭐 강제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미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책 부분이니까 네. 선택 의원제에 대해서 사실은 바뀐 부분도 있고 일련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젊은 의사들에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 자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된다라는 걸 어필하신 건 제가 옛날에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젊은 의사들이 좀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과정이나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어요. 짧게 가능하시겠어요? 선택의원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비단 젊은 의사들의 앞길을 막는다, 뭐 시장 진입의 이제 장벽을 높여서 막는다라고 하는 것 외에도 그건 이제 하나의 요소고, 선택의원제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총액계약제의 디딤돌이 되는 거죠. 이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총액계약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부에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핵심적인 부분은 선택의원제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요소, 즉 환자가 병원을 선택을 하고 지정을 하는 거죠. 어느 한 의원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 지정에 따라서 이 병의원은 그 환자를 등록을 하고, 그러면 이제 등록은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등록이 왜 빠졌습니까?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엔 등록을 하고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는 등록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택의원제 토론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네, 조금 짧게만 의견만 얘기해 주시고요. 네, 선택의원제 그걸 등록이 빠졌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안 빠졌다는 거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좀 길어진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 지정과, 즉 선택과 등록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P4P죠. Pay for Performance죠. 이게 이제 퍼포먼스를 평가를 해서, 즉 진료의 질을 평가를 해서 페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툴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총액계약제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무조건 행위별 수까지였는데, 문제는 의료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질을 평가해서 지급액에 차등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에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의료 수가의 현실화고요. 제대로 된 수가가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퍼포먼스를 이제 의료의 질을 평가를 해서 차등을 더 갖고 지급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업무에 추가 부담 업무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의사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리고 총액계약제도 마찬가지예요. 총액계약제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총액계약제도 의사들이 충분한 의료수가로 인해서 자기가 제공한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총액계약제가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이 낮은 의료 수가에서 의사들이 그나마 자신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행위 수가로 보충을 하고 있는데, 물론 편법이죠. 불법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3일에 한 번 와도 되는 사람 무조건 내일 오라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보자 하는 것과, 그거는 불법은 아니지만 의사 양심에 좀 꺼리는 일이죠. 진료의 질이 또 하루에 한 30명 정도 봐서 지금 집중적으로 봐야 될 환자들을 수가 때문에 하루에 150명을 봐야지만 된다. 이것도 의사 양심에 꺼리는 일이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계약제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디딤돌이 되는 선택위원제를 정부에다가 선물로 내민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큰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어쨌든 기존 의사들한테는, 그래서 일부 내과 의사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은 만성질환자들을 보는 의사분들은 적극 찬성을 하죠. 자기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환자들이 어디 딴 데로 빠지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이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의사들에게는 큰 진입장벽이 될 수 있죠. 네,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질문을 신정 기자한테 넘기고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 기회일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노 후보가 의사협회장이 되면은 굉장히 그 정부랑 굉장히 강경하게 대립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선택의원제, 총액계약제, 뭐 DRG,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투쟁의 방식을, 어떤 싸움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저는 뭐 이게 뭐 싸움이 필요하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싸움에서 이기려면 결국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의사 집단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시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을, 그러면 우리들의 이렇게 말하는 논리가 아닌 국민들을 설득할 논리가 있느냐,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투쟁 방법이 뭐냐? 저는 이 질문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온건한 이미지로 오늘 좀 변신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 그거죠. 이제 그러나 저희가 필요한 거는 오로지 협상력입니다. 지금 이제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저희 공약집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대정부 협상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할애가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정부에 끌려온 것은, 그래서 계속 뒷걸음질한 것은 저는 오로지 한 가지, 협상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력이 없으니까 협상을 못한 거죠. 못 얻어내고 계속 양보만 하고, 거기에는 협상력도 없었는데다가 협상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유리한, 내가 원하는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협상력이 뛰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협상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투쟁은 하나의 그 중에 무기 중에 하나죠. 그리고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질문한 것과 같은데, 저희가 국민의 여론을 가져가야 되죠. 지금 저는 이제 이번에 MRI 사건 때문에 더더욱 그런 얘기 많이 듣지만, 또 전희총이 이제 자유선진당과 정책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민주당의 또 의원을 막 한참 돕고 하니까, 도대체 전희총은, 외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전희총은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정치랑 자꾸 막 관련해서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느냐? 당신도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희는 지금 의료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의료 제도에 관심 있는 의사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의료 제도를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의료 제도는 누가 바꿉니까? 의료 제도는 곧 법이거든요. 법은 누가 만들고 누가 바꾸냐면 정치인들이 바꾸죠. 정치인들을 움직이지 않고 저희가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정치인들은 사람들은 돈으로 움직인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 움직이는 정치인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 정치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표고 사람이고, 즉 국민의 여론인 것이죠. 국민의 여론이 대통령도 바꾸는데, 대통령도 흔들어대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 여론을 보고서 사퇴도 하는데,
국민 여론을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국민 여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 여론만이 저희의 협상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은 여론을 높일 수 있게 현실을 알리는 거죠. 현실의 문제점을. 저희는 지금까지는 제가 전의총의 초창기라고 생각을 해서 회원들의 많은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광고들을 못했어요. 저희의 치부를 드러내고 국민들한테 의료의 실상을 알리고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는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곧 바로 나갈게. 이거는 저희 고해성사도 아니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광고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체 조제가 점점 활성화돼가고 있고 정부가 이제는 뭐 국민들이 약을 심지어는 뭐 선택하고 다 알 수 있도록 이제 대체 조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복제약이라 그러면은 성분이 같으면은 약효 동등성 실험을 거친 걸로 생각해요. 생물학적 동등성과 약효 동등성은 같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많은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복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거쳤다고 하는 것은 흡수율만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오리지널의 80에서 125% 사이. 그 하나만 하더라도 80에서 125니까 한 배 반 이상의 레인지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흡수율만. 약효 동등성 실험은 뭐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는 이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조차 엉터리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것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약들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국민한테 알린다든지 해서 그건데 그거는 이제 뭐 새삼 나온 얘기는 아니고 뭐 계속 있어왔던 얘기인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약사와 의사의 또 밖그런 싸움으로 또 몰아가는 시각도 있고 아니요, 그냥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전략을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시민단체들과 많은 제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지금 환자단체 연합회 분들도 자주 만나는데 환자단체 연합회가 환자의 이익을 위하는 거잖아요. 저희들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면 다를 수 있지만 환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환자 제대로 치료하게 해달라고 지금 정부랑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지금 이 말씀 드려야겠네요. 예전에 어느 회원이 닥플에다가 정말 좋은 글 올려갖고 칭찬을 많이 받은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뭐냐면 무슨 처방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심평원에 연락처를 주고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담당자랑 싸우게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이 약을 처방하고 싶은데 여기서 못하게 한다. 이러저러해서. 그러면 그 앞에서 막 전화해가지고 대판하고 심평원에서 제발 자기 연락처 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환자한테. 이런 거를 많이 알려야 되는 거죠. 이제는 저희가 하는 일을 국민들과 많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숙희 선생님.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나요? 예. 근데 현재 의협회장 후보로 나서주셨을 때 그 의료계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표가 좀 떨어질 것 같은 우려도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노한규 대표님의 또 다른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럼 의협회장이 되신다면 아니면 또 의협회장이 안 되신다면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해갖고 전의총의 앞으로의 역할이라든지 전의총의 단체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네. 전의총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전의총을 만들었을 때는 전의총이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올바른 의료제도를 빨리 만들고 없어져야 좋은 단체다라고 생각했어요. 혹은 대한의사협회가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스스로 만든 단체이기도 했기 때문에 의협이 정말 제자리를 찾아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그 견제 역할조차도 필요 없다면 이 전국의사 총연합은 빠른 시간에 봉직의사를 위한 젊은 의사들을 위한 의사 노동조합의 형태로 탈바꿈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젊은 의사들의 의사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단체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전의총이 지향하는 목표고 회장이 되시건 안 되시건 관계없이요. 네네네. 다만 이제 그 전의총이 임의단체로서
공식 단체가 못하는 역할들을 해야 될 업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함께 계속 좀 수행을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협회에 대한 견제 역할은 반드시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대한의사협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일 단체다 보니까 경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좀 더 낮게 일을 할 어떤 모티브가 없는 거예요. 경쟁이 없으니까. 그냥 죽으나 사나 하나 단체 한번 뽑아놓으면 누구도 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잘하건 못하건 임기 마칠 수 있고, 그런 단체가 돼서는 사실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워낙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논란의 여지도 많고, 그것은 뭐 지금 그것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회무를 의협이 회무와 회계를 제대로 잘 회원들의 뜻에 맞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단체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역할도 저는 전의총이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현 3년, 지난 3년처럼 의사협회가 비슷한 행보를 또 앞으로 3년 동안 행한다면은 지금까지 해온 그 전의총의 역할은 또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제가 회장이 되면 무척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않겠죠? 그리고 다른 분이 회장이 되셔도 이전의 3년과는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회원들이 예전과는 달리 밝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다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절대 회원들이 무기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뭐 지난 3년처럼 뭐 집행부와 외부에 있는 회원들이 서로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보다 더 좀 건강한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협이. 네. 예, 박재영 교수님. 예. 조금 전에 이제 집행부와 외부 회원들의 뭐 충돌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되신다면 집행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논의 초반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전의총이 의협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기조로 집행부를 여전히 구성하실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전의총이 의협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전의총이 의협에 들어가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전의총이 의협의 주류가 되어야 한다는 표현은 전의총이 추구하는 것이, 전의총의 방향이 그것이 이제 앞으로 의협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지금 저희 그 운영위원들이 지금 저희가 한 120명 정도가 되는데, 그 120여 명의 운영위원 중에 지금 협회에 들어와서 일을 할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금 협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각 맡은 분야에 있어서 가장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자꾸 이게 협회 임원들이 어떤 좀 그 명예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농공행상식으로 뭐 선거에 기여도가 크면은 그 사람한테 자리 주고 하느라고 비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협회에서 실무를 해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양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협회장이 바뀔 때, 집행부가 바뀔 때 그 실무진들이 자꾸 바뀌는 것도 저는 그것도 탐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데, 적어도 그런 회무 연속성은 실무진에서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를 뽑을 예정이고, 다만 전의총은 그동안 전의총이 추구해왔던 그 방향에서 협회가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감시하고 옆에서 견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강수 선생님. 저는 젊은 층 관심 갖는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PA 제도에 관련돼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A 제도는 그동안 의사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잘못된 제도에 맞부닥뜨렸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지 않고 계속 편법을 찾아서 우회하고 돌아가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올바른 의료제에 대해서는 계속 멀어져가는 그런 저희가 과거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PA의 저도 실상을 최근에 알고 정말 많이 놀랐는데, 일례로 제가 흉배과 의사니까 PA가 흉관,
가슴에다 넣는 그 체스트 튜브를 갖다 삽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심장 수술할 때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고 전공의가 2차 혹은 3차 조수를 쓰고 1차, 2차 조수를 PA가 씁니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교수들하고 얘기하면 사람이 없는데 어떡해. 당장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거는 자기 앞에 있는 환자 살린다고 의료 제도를 죽이는 일이죠. 올바른 의료를 죽이는 일이고, 왜 일손이 없습니까? 피해를 의사로 대체하면 되는데 인건비의 문제인 거죠. 인건비 줄이려고 그런 편법을 갖다가 계속 활용을 하는 거죠. 피해 제도는 저희가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그것은 피해 제도를 만약에 양성한다 그러면 그건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근데 병원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어떻게 보면 큰 이제 수가를 인상시켜야죠. 뭐 그렇게 사실 사실 그 좋은데. 흉부외과 수가를 많이 인상했어요. 대형 병원들한테 그 이익이 다 돌아갔는데 더 인상시켜야죠. 예, 사실은 그런 부분 쓴 비용만큼 다른 데로 저는 100% 샜다고 봤거든요. 네, 100%는 택도 없고요. 외과 그리고 또 30%, 깎았잖아요. 다시 100%인데. 깎았다가 또 뭐 다시 올리고 그랬는데. 네. 저희 청년의사 신문의 의협 출입 기자입니다. 이승우 기자가 좀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이 하지 말고요. 한 2개 정도로 좀 줄여보십시오. 아니,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선생님들끼리 일반적인 얘기들과 이렇게 진행되는 데서 계속 하시는데 답변이 좀 기시고 잘못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현안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좀 너무 안 나와서 제가 조금 양해들을 해주시면 답변은 짧게 해주시고 질문을 좀 몇 가지 해보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먼저요. 그 간호단독법 그 입법입니까? 개정입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 운동을 하셨다고 그 닥플 내에서 지금 PA 같은 거 특히 그 의사의 의료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고 계신데 그 이전 이력을 가지고 문제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문제 삼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2001년도에 제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아시다시피 간호사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간호조무사는 학원을 나온 사람입니다. 3년에서 4년 간호대학을 나온 사람과 1년 기간의 학원 그 과정을 거친 사람과 그 두 다른 직종의 동일한 업무 범위를 허용을 한 의료법은 잘못된 거죠. 의사들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다 6년에서 8년 과정을 거치는데 만약에 2년 과정에 의사조무사 과정을 만들고 의사조무사가 의사가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면 의사가 찬성하겠습니까? 간호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을 동일한 업무 범위를 허용한 의료법은 잘못됐다. 이것을 개정해달라라고 정부에다가 요청을 하라라는 압박을 간호협회에다가 한 거고요. 그것을 지금 이제 선거철이라고 그 모 후보 캠프에서 이거는 뭐 간호사를 위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마치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고 있는 PA를 제가 찬성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 간호단독법이 말씀하시면서 그때 간호단독법 아니고 의료법 개정입니다. 아니 의료법 개정안이 네. 그게 사실상 의료법에서 간호사 부분을 떼서 따로 만드는 간호단독법이 주장이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 간호협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하라고 하니까 간호단독법에 그것을 넣을 예정이고 그래서 자기네는 간호단독법을 만들면서 그 부분을 담아서 개정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간호단독법이 나온 거고요. 많은 분들 또 이제 일부러만 오해를 만드시는 분들이 간호단독법이라고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기사가 지금 단독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 단독법은 법이 별도로 나와 있다는 거지. 또 이번에 우리가 막은 것도 이제 미용사법을 단독법으로 나오려는 걸 막은 건데 그것이 마치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처럼 단독자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그것을 오해를 만드는데. 네. 전인청 회원 6,000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 의대생, 의전원생이 한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 됩니다. 어느 정도나 되죠?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10%가 10% 안 되죠. 예. 네.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10%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10%가 안 되죠. 그러면 지금 한 5,000, 한 2,300명 뭐 이 정도가
의사 선생님들이 되겠네요. 의사 5,500명 정도. 예. 물론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액팅하는 의사들은 8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 판단이지만 전의총에 모이시는 분들은 또 특수하게 그 공통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의사회원들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전의총이? 의사 전의총에 대해서 들은 사람 10명 중에 전의총이 그 모든 의사들한테 확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건 최근의 일이고요. 특히나 선거와 MRI 관련해서 그 전에 전의총에 대해서 들은 사람 중에 몇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겠습니까? 본인의 개인정보 다 집어넣어서 사이트에 방문해서 10명 중에 저는 서너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전의총 회원 뭐 5,000명, 6,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의총의 우호적인 사람은 실제 그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근데 지금은 더 많아졌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의총의 숫자가 얼마인데 그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지금 전의총이 추구하는 것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액팅하고 있는 8만여 명의 의사들의 원하는 지향하는 방향과 전의총이 지향하는 방향이 전혀 다를 수가 없죠. 거의 정확히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사실 뭐 참느라고 이렇게 패널분들이 질문을 서로 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아직. 그래서 뭐 다들 지금 조금 더 질문하고 싶은 눈치들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제가 그냥 대표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거는 이게 좀 민감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사실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의사들 커뮤니티 가지고 있죠. 또 헬스포커스라는 매체도 유관 매체잖아요. 뭐 대표는 다르지만 사실 아는 분들은 다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헬스포커스 전의총하고는 어떤 관계다? 그냥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지냐? 사실 그냥 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시죠. 헬스포커스는 기관지입니다. 전의총의 기관지입니까? 전의총의 기관지인데 네. 전의총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돈 들여서 신문에다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는 필요할 때 광고를 하지만 그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론 형성할 때 필요한 것이고 의료계 내부에서 여론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또 헬스포커스 같은 신문사가 필요하니까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모아가지고 만든 신문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전의총의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예를 들면 의협신문과는 좀 다르죠. 의협신문은 내부의 회원들이 보는 것이고 저희는 외부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기관지랑은 좀 차이점이 있죠. 네. 또 그 제약회사 관련해 가지고 항의하는 전화 회원들 독려한 사건들이 있지 않았나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쌍벌제 하는 데 있어서 특정 몇 군데 제약회사에 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집단 행동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좀 벗고 싶어서 저는 단 한 번도 불매운동에 대해서 독려한 글을 올리거나 지시를 하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방관하신 전부 자발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한미아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반대 입장이었어요. 불매운동한 것에 대해서 초기에는 방관을 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리베이트 쌍벌제라고 하는 핵폭탄이 떨어지니까 의사들이 막 분노해가지고서 그 어디론가는 탈출구가 분출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분출구가 그 당시에 한미아품으로 몰아진 거죠. 그 한미아품 사실 옆에서 보면 불쌍해요. 네, 죄가는 있죠. 근데 왜 그 회사만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한 회사만 무려 지금 한 2천억 원 정도의 매출 손실을 봤는데 2년 동안에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죠. 근데 그것이 마치 제가 주도를 한 것처럼 알려진 것은 그거는 좀 오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일명 도가니법 오늘 그 얘기는 안 나왔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법이죠. 환자단체 연합회에서도 처음엔 발끈했다가 토론에 거쳐서 이제 인정을 한 부분인데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의사 죽이기 법안을
근데 하필이면은 그 의원님께서 그 법안뿐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의사 괴롭히는 많은 법안들을 그동안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의사를 괴롭히는 법안을 내는 의원 앞으로 내지 않도록 이미 그 법안은 발의다 다 끝났지만 국회까지 통과했지만 앞으로 예방을 해야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그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단 말이죠. 그거를 그 제가 신문하고 의원하고는 사실 남편이 운영하시는 거죠. 남편인 거지 직접 관계는 없는 거죠. 본인도 예전에 발행인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이제 본인이 오너였다가 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것을 이제 회원들이 막 자발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거를 제가 막을 이유는 없는 거죠. 네. 제가 왜 나서서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동료는 안 하지만. 네, 박광수 선생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지금. 뭐 쉬어가는 이미 뭐 쉬어가는 끝났어요. 거의 끝났군요. 아직 좀 많이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뭐 이번에 연세대에서 3분이나 나오셨는데 동창회 때 그 다른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동창회 때 분위기가 좀 어떠셨는지랑 가장 싫어하는 후보 그리고 좋아하는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의총 같은 경우에는 학연이 정말 없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어느 운영위원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도 잘 몰라요. 최근에 봤더니 연대가 제일 적더라고요. 뽑아봤더니 아주 심각하게 적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관심을 안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연대에서 몇 명이 나왔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 뭐 동문을 만나면 죄송하죠. 뭐 한 학교에서 세 분이나 나와서 뭐 이렇게 사전 조율도 안 되느냐 그런 뭐 이제 어떤 좀 비판을 하시는 분 만나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학교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후보는 그 사람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이런 점은 싫고 뭐 이런 점은 좋고 뭐 그런 게 있겠죠. 일례로 지금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나 색깔이나 모든 면에서 저와 완전히 반대에 있는 후보가 나연 후보입니다. 그것만 보면은 싫어하는 게 당연히 마땅하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대전시 한번 내려갔다가 이제 행사에서 같이 앉게 됐는데 거기서 그분의 또 큰 장점을 봤어요. 굉장히 인간관계 원만하고 저는 그 갖지 못한 그런 친화력을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좋게 보고 나중에 제가 회장이 되면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제가 좀 추천서 받으셨죠? 네, 저한테 추천서도 써주시고 네. 고발 고소 다 하고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연 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그 교회에 지금도 다니셔서 제가 제 아버님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또 다니세요. 또 그 나연 후보님 형님하고 저하고 또 원래 또 잘 친하고 그래서 이런 개인 뭐 사람을 싫어하고 그런 거는 없고요. 어떤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이나 혹은 바라보는 시각이나 방향, 지향점, 방법 그런 데서 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노한규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팟캐스트가 마무리돼야질 단계인데요. 노한규 후보님 질문 이미 많이 받으셨습니다만 못하신 말씀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머릿속에 목표가 있고 평범한 사람은 머릿속에 소원이 있다.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은 머릿속에 목표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 목표를 달성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머릿속에 그냥 바램만 갖고 있을 뿐이죠. 저는 의사사회가 좀 그렇지 않았나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저희는 다 뛰어난 엘리트들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패배주의에 빠져서 계속 무기력하게 뒷걸음질 해왔지만 힘을 합해서 다시금 이 후퇴 물러섬의 물줄기를 다시 전진하고 승리하는 물줄기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의총 운영위원들이 모이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회의 도중에 무슨 어떤 아젠다가 튀어나오면 이거 할까 말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누가 하나 그런 얘기 하다가 항상 나오는 얘기가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항상 그동안 남에게 미루고 누군가 하겠지, 언젠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계속 뒷걸음질 해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할 일, 지금 우리가 한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모든 의사들이 공감하고 뭉쳐서 그것을 행동으로 이뤄낸다면 저희가 바라는 미래는 머지않은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마지막 좋아하는 문구 하나로 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한 말인데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어느 쪽을 생각하건 당신의 생각은 옳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저희는 할 수 있다고 믿고 그 믿음 아래서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의협, 새로 열리는 의사들의 역사, 그런 것을 다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한규 후보님께 감사드리고요. 패널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